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자주 이야기했던 대장동 게이트의 그 시작 부분, 그러니까 대장동의 개발에 어떤 이 자금이 되었던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그 거액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이뤄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요약하면 대장동 개발을 위해 해당 지역의 부지를 사들일 필요가 있었던 C7이라고 하는 민간 부동산 회사가 이 조우영이라고 하는 부산저축은행 그 박연호 차장의 친인척 그 조우영 씨를 통해서 대출을 불법적으로 알선한 사건이 있었죠. 자, 이 사건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대장동 개발에 자금을 모으는 것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을 겁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출발조차 하지 못했겠죠. 근데 이 당시 수사를 무마해 준 것이 누구였습니까? 당시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주인검사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지난달 2월 22일 날 JTBC가 확보한 검찰의 수사 기록을 쭉 열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냐. 그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지난해 이제 진술한 내용이 확인되는 거죠. 아니, 윤석열 후보가 주인검사 시절에 그 조우영 씨가 이제 두 번째 조사를 위해서 검찰에 출석하던 날 김만배 씨랑 남욱 그리고 이제 조우영 씨가 대법원 주차장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것을 진술을 했죠. 당시 김만배가 조우영 씨에게 그 올라가서 검사가 타주는 그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내려오면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진술했죠. 실제로 조사받고 나온 조우영 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시 주인검사가 커피를 타주더라. 그리고 첫 조사랑 그 분위기가 달랐다. 첫 조사랑 다르게 엄청 잘해주더라. 검사들이. 그렇게 나와서 굉장히 기분 좋게 말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커피를 타준 그 주인검사 윤석열 지금 후보죠. 윤석열 당시 주인검사가 커피를 조우영 씨에게 타주면서 커피 한 잔 먹이고 그냥 가라고 얘기해준 겁니다. 그런데 어제 JTBC가 또다시 단독 보도를 하나 터뜨립니다. 자, 일단 방금 말씀드린 남욱 변호사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 조우영 씨는 지금 계속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조우영 씨랑 함께 일했던 직원 그리고 조우영 씨의 사촌형인 이철수 씨가 이 진술을 했죠. JTBC와의 인터뷰 내용에서 다 털어놨죠. 근데 조우영 씨 사촌형 이철수 씨랑 그 조우영 씨 회사의 직원은 남욱 변호사랑 진술을 똑같이 해요. 자, 조우영 씨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우영 씨가 그 주인검사랑 커피를 좀 마시고는 금방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가 영웅담처럼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회상을 했고요. 조우영 씨의 사촌형의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조우영 씨가 첫 조사를 받고 나왔을 때 완전 패닉에 빠져버렸대요. 조사가 소위 이제 빡세다라고 얘기해야겠죠. 너무 검찰 조사의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그런 어떤 압박감을 느끼니까 완전 패닉에 빠져버려서는 여기저기 전화를 해가지고 난리법석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 사촌형도 그런 전화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조사를 받고 나왔던 조우영 씨가 사촌형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나 그냥 나왔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사촌형이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나왔어? 아니 어떻게 너 그냥 나왔어? 그러니까 조우영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소개를 받았다. 박영수라는 정관 변호사를 소개받아서 썼는데 그 변호사를 쓰니까 수사도 안 받고 조사도 안 하기로 했어 라는 이야기를 조우영 씨가 나와서는 그 당시 그 2차 조사는 1차 조사 때랑 다르게 너무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참고로 박영수 전 특검이 당시에는 서울고검장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정말 막강한 이 정관 힘을 가지고 있었던 변호사였죠. 그리고 조우영 씨가 수사를 받았던 대검 중수부에도 그 박영수 전 특검이 이제 부장검사로 있었던 적도 있고요. 게다가 그런 정관의 힘이 막강한 박영수를 소개해준 게 또 누구였냐? 당시 법조 출입기자였던 김만배 씨가 박영수를 소개해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에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진실에 가깝다는 사실이 조우영 씨의 주변인들 진술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난 거죠. 주인검사인 윤석열 형 국민의힘 이 대선 후보가 커피를 타주면서 그거 수사 안 하기로 했어요. 이런 취지로 이걸 조우영 씨한테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또는 뭐 주인검사 윤석열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같이 그 수사팀에 있던 뭐 다른 검사나 또는 수사관이 얘기를 뭐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커피를 같이 마시고 나왔다잖아요. 그럼 윤석열 당시 주인검사랑 대화도 하고 나왔다라는 건데 그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검사였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그 얘기를 본인의 입으로 직접적으로 수사 안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자, 어제 JTBC가 새롭게 파악한 사실을 또 보게 되면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이 알선 수재와 관련돼서 이 조우영 씨가 대가로 이제 10억 3천만 원을 이제 꿀꺽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외에도 추가적인 알선료로 20억 원이 넘게 챙겼어요. 근데 이거를 검찰 측에서 알고 있었는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또 확인됐죠. 그러니까 일단은 조우영 씨의 범죄가 특정될 수 있었던 대검 중수부의 수사가 있었던 시기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11년이에요. 근데 2011년에 일어났던 사건들의 핵심을 좀 요약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일단 2011년
첫 번째로 짚어볼 내용은 부산저축은행이 쫄딱 망해버려요. 쫄딱 망해서 영업정지된 시점이 2011년 2월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쫄딱 망하자마자 한두 달 뒤에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들어가죠. 6조 원 이상의 부실로 이제 영업정지된 원인, 여기에 대검 중수부가 주목을 하면서 이 부산저축은행에서 진행했던 청탁과 로비, 불법 대출과 관련된 문제들을 수사를 시작하는데 이때 무려 133명의 사상 최대 규모의 정말 날고 긴다라고 하는 금융비리 수사 인력들이 총동원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당시 C7이 부산저축은행에 1,805억 원이나 그러니까 조우영 씨를 통해서 불법 대출을 받았던 것 역시도 그 당시 수사팀에서 문제로 이렇게 떠올라요. 그럼 그 당시 조우영 씨가 대출 알선의 대가로 10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당시 대검 중수부가 인지를 했어요. 심지어는 당시 주인 검사던 윤석열 그 후보도 그 당시에 이 조우영 씨가 10억 3천만 원을 알선의 대가로 가져간 것을 본인도 인지를 하고 윤석열 그 주인검사가 직접 본인이 공소장을 작성해서 서명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JTBC는 이러한 시점이었던 2011년 4월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부산저축은행을 검사했던 결과를 확보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 저축은행이 이 대출 대가로 30%나 이제 금융자문 이 수수료를 챙겼다는 건데 이게 대장동 대출에서도 금융자문 수수료가 붙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대장동 개발에 대출을 1,805억 원을 해줬던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잖아요. PF 대출. 그러니까 일반 대출이라는 것은 뭐 보통은 담보를 잡고서 그 담보를 잡은 것에 대한 어떤 이 대출을 이렇게 해주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성만 보고서 대출을 해주는 건데 일반 대출도 아닌 대장동 대출에서 금융자문 수수료가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 분류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작년에 관훈클럽 토론회 당시에 조우영 씨와 관련된 수사를 하지 않았던 이유, 이걸 두고서 윤석열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대장동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출이었기 때문에 수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본인의 입으로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예금보험공사 여기에서조차도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윤석열 당시 주인검사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에서 수원 망포동 개발 사업에도 700억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합니다. 근데 이때도 조우영 씨가 알선을 했던 것을 인지를 했대요, 수사팀에서. 여기서 이제 대장동 개발에서 받았던 10억 3천만 원 플러스해서 이때 이 700억 대출 알선을 해준 걸로 조우영 씨가 여기서 또 10억 1,500만 원을 또 받아가죠. 그러니까 다 합쳐보면 20억 원이 넘는 거예요. 결국 윤석열 후보자가 당시 주인검사 때 조우영 씨만 특정해서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썼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이야기가 또 확인이 되는 거죠. 그 당시 공소장에 적힌 브로커만 8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조우영 씨만 혐의를 벗어던진 거죠. 커피를 타주면서 그거 다 없던 걸로 하기로 했어. 본인은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던 가능성이 또 이제 그 당시 주인검사였던 윤석열 후보의 입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조우영 씨 사건을 봐준 그 정황, 조우영 씨를 주축으로 해서 퍼져나가는 그 사건만요, 여러분들 4개예요, 4개. 첫 번째는요, 부산저축은행을 통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빌려준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1,805억 원, 이거를 이제 불법 알선 수재로 이제 해주고 대가를 10억 3천만 원 정도 받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덮어줬죠. 그리고 두 번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원 망포동 개발 사업 700억 빌려주고 이것도 이제 거기서 한 10억 1,500만 원 또 받아갔죠. 이것도 수사선상에 올랐고요. 세 번째, 부산저축은행이 캄보디아 그 사업에다가 부실 대출한 사건도 있는데요. 여기에 무려 5,196억 원이 대출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도 조우영 씨가 등장을 합니다. 그 10억 원이 조우영 씨가 운영하던 벨리타 하우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대출이 돼요. 자, 그리고 이 사건이 부산저축은행의 그 박연호 그 회장과 그 회장하고 그 경영진들이 이 사건에 또 포함되면서 배임 혐의로 포함이 됐는데 조우영 씨만 이 사건에서 유유히 빠져나가죠. 이때 역시 수사기관 대검 중수부였어요. 그리고 또 네 번째 사건이 있어요. 조우영 씨와 관련된 사건. 지난 몇 차례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조우영 씨가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았던 409억 원으로 일산 풍동 개발 사업에다가 대장동 팀을 끌고 들어가서
뛰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조우영 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서 90억을 꿀꺽한 그 혐의도 있어요. 이 당시 수사는 물론 대검 중수부가 했던 건 아니에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긴 하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할 때 이때도 윤석열 후보와의 연결점이 완전히 무관하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 당시 조우영 씨를 변호한 그 당시 변호사는 누구냐? 박영수 특검에서 함께했던, 그러니까 이제 국정농단 특검팀에 함께했던 양재식 전 특검보가 변호를 했고요. 그리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냐면 윤석열 후보랑 여러분들 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그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고 불리는 사람 있잖아요. 최규일 검사가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일부 부장검사가 윤석열 지금 후보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 한시적으로 또 금융범죄 관련된 이 합동수사단이 당시에 꾸려지는데 이때 이 합수단의 1팀장이 누구였냐? 윤석열 후보의 의형제라고 불리는 사람 있죠. 윤대진 검사였어요. 결국 조우영 씨와 연관된 윤석열 후보자의 의혹은 이렇게 4가지로 연결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대장동 개발의 첫 출발에 목돈을 마련해 주는데 정말 아주 큰 해결사의 역할을 윤석열 후보가 했을 뿐만이 아니라 조우영 씨의 여러 개발 사업에서 불법적으로 개인의 주머니를 이렇게 챙겼던 사건들을 덮어줬던 정황들이 포착이 되는 거죠. 윤석열 후보가 지난 한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강조해요. 돈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대장동 게이트의 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다. 쭉 찾아가면 주범자를 찾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대로 돈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니까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며 해결사며 모두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해결사가 바로 본인이라는 점이에요. 윤석열 후보 본인이 해결사라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게 됐죠.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쫓아가면 분명히 설계자며 해결사며 관련된 사람들이 다 드러날 것을 윤석열 후보 본인이 잘 알고 있는데 조우영 씨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돈의 흐름을 쫓는 수사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윤석열 후보 본인이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당장 조우영 씨를 중심으로 해서만 무마된 의혹이 있는 사건은 총 4개죠, 4개. 그리고 그 중에는 대장동 관련 사건 무마에 아주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고, 그리고 이어지는 김만배 씨가 그 누나인 김명옥 씨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집을 대가성으로 이제 또 사들였다는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그들의 인연과 그들의 공모, 이 모든 게 이제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죠. 아무튼 윤석열 후보 측은 정말 터무니없는 의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일축시킬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길 바라고요. 아마 JTBC가 더 터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아마 추가 보도가 이어질 거란 뭐 개인적인 예상이 드는데, 추가적인 보도 이어지게 되면 기존에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조우영 씨와 관련된 사건, 이 4가지에 포함해서 좀 더 또 구체적으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월 1일이죠. 네, 3월 1일을 맞이해서요, 여러분들께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시사발전소에서 단독 보도로 정말 힘들게 취재를 하고, 심지어 민족문제연구소 등의 이런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같이 이 친일파에 대한 행적을 또 전달하기도 했던 사건인데요. 자, 단독 보도, 놓쳐버린 친일의 행적을 찾다. 현역 국회의원 친일의 가족사, 일제경찰의 외손자는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제목의 단독 보도 라이브였습니다. 자, 이 사안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이 내용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3.1절 특집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 더 있고요. 자, 그리고 어제자 방송을 했던 내용도 여러분들이 또 저희가 이 썰라이즈 게이트 3부 방송을 했습니다. 윤석열 처가의 악행을 발견했다라는 제목으로 썰라이즈 게이트 3부에 대한 방송을 공익신고자인 슈퍼맨 종합물류 이성일 대표님과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현재 진행 중인 이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영상도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저기 퍼날라 주셔야 돼요. 지금 앞서 보셨던 이 새로운 처가 리스크, 윤석열의 처가의 그 악행을 발견하다라고 했던 썰라이즈 게이트 3부 어제자 이 생방송의 경우에는요, 출처만 밝히신다면 재가공을 해도 상관없고요, 재업로드를 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리셔도 상관없고요, 마음껏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이 사건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에 주 목적을 두고서 해당 라이브를 했기 때문에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많이 퍼뜨려 주시는 거, 퍼다 날라주시고, 또 이것을 가공해서 해도 짧게 편집해서 올리셔도 상관없고, 마음대로
마음대로 사용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썰라이즈 관련된 거는 너무 모른다라고 이제 송경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썰라이즈 게이트와 관련해서 1부, 2부, 3부 방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1, 2, 3부 전부 다 가져가셔도 돼요. 유튜버 분들은 제발 가져가서 업로드 해주셔도 됩니다. 특히 1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간 꽃고무 같은 느낌을 좀 살렸다라고 다들 인지하고 계시는데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추격해서 일부를 만들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편집해서 그 영상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도 좋고요. 나머지 2부, 3부도 괜찮습니다. 네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또 활발한 채팅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